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병원비 3천만 원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족이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 잊히지 않는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윤석입니다. 올해 68, 서울 구로구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작은 싱크대, 눅눅한 욕실이 전부인 공간이죠. 여름이면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래도 익숙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게 어디냐 싶을 만큼 그동안 많은 걸 잃고 살아왔으니까요. 젊었을 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토목, 철근, 콘크리트, 목공 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소장이 할 수 있어? 물으면 무조건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갈라져도 하루라도 더 일해야 우리 아이들 밥값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일해서 키운 아들 둘. 큰아들 윤호, 작은아들 준호. 둘 다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졸업시켰고 윤호는 지방대학까지 갔습니다. 준호는 군대 마치고 취업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새끼들만은 똑바로 키웠다. 아내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제 곁을 지키며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월급이 밀려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비, 보험도 없었기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제겐 그 모든 게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야간 일용직을 뛰고 심지어 폐지 수집도 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15살 손주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들들이 있어. 그래도 나중엔 외롭지 않겠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엔 제가 퇴근하면 달려와 안겼고 작은 손으로 제 손바닥을 잡고 아빠 손은 왜 이렇게 커?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뭉클해졌죠.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엔 바빠서 못 올라가요. 생일엔 깜빡했어요, 아버지. 전화는 대부분 내가 먼저 했고 받지 않으면 몇 시간 혹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니까요. 어려울 땐 도와주겠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땐 달려와 주겠지. 그 믿음은 작년 봄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가빠지더니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의식을 잃기 직전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가는구나.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청년이 119에 신고해 주어 병원으로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 피 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받아본 결과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즉시 스텐트 삽입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전체 치료비는 대략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뻔했습니다. 3천만 원. 나에겐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적금은 이미 아내 병원비로 다 썼고 그 후 보일러 고치며 남은 생활비 통장도 비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한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술을 포기할까? 죽음을 받아들일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오래 살아. 우리 애들 볼 일도 아직 많고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이 떠올라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부탁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호소이자 그들에게 남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넘기다 큰아들 윤호의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나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아빠인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그 아이들에게는 짐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 나 혼자서 살아왔고 살아낼 수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혼자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벨소리는 평소보다 더 길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려온 목소리는 내 기억 속 그 조망만 하던 아이의 음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이 된 성인의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윤호야, 아빠다. 아버지요? 웬일이세요? 약간 놀란 듯한, 그리고 어딘가 경계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있다. 그 말에 윤호는 짧은 침묵을 가졌고 곧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공원에서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스텐트 시술이 시급하다고 했다는 걸.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가 좀 많이 든단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의사 말로는 3천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대. 윤호는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호야, 아빠가 평생 부탁 한 번 안 했는데 이번엔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윤호의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숨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아이 둘 키우느라 학원비에 대출에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해요.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고단함이 모두 거짓은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보험금 있으셨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보험금, 그 돈은 이미 아내의 장례비로 남은 몇 달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심지어 그 돈마저 부족해서 당시에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야 했던 걸. 그 아이는 잊은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그 돈은 다 썼단다. 내 말에 윤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지금 빠듯해서요. 형편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는 곧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 알겠다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윤호는 어릴 때 늘 제 무릎에 앉아 아빠, 나 경찰 될 거야 하고 외쳤던 아이인데 운동회 때 달리기 꼴찌에도 내가 달려가서 등에 업고 우리 아들 최고야 하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는 내 사정을 듣고도 죄송해요 한마디로 전화를 끊다니. 그래도 아직 준호가 있지 않냐? 걔는 조금 다르지 않겠냐?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윤호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좀 더 살갑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있다. 네? 병원요?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협심증, 수술 3천만 원. 이제는 말하는 내 입에서도 그 숫자가 무감각해질 만큼 반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호야, 네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곧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한텐 말 안 하셨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했지. 근데 윤호가 사정이 어렵다더구나.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형이 장남이고 그동안 아버지 도움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도 형한테 보태주셨고, 아이 태어났을 때 돌반지도 해주셨고,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받은 게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뭔가를 눌렀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안 한 게 아니라 그땐 이미 집도 빠지고 경제적으로 바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였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속사정은 준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그날 나는 두 번째 전화를 끊으며 더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해줬던 밥 한 끼, 입혀줬던 옷 한 벌, 등을 토닥이던 손길 하나가 그들에게는 기억나지 않는구나. 내게 남은 건 이제 정교한 병실 침대와 차가운 전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었지만 고령의 나이에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합병증 위험 때문에 며칠 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문 쪽이었습니다. 누가 와 있지 않을까? 혹시 윤호가, 준호가 수술 끝난 시간에 맞춰 와 있진 않을까? 그 바람은 금방 꺼졌습니다. 장윤석 환자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지방에 있어서요. 나는 익숙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이 없다는 게 부끄러워.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퇴원 전까지 며칠 동안 병실에서 지켜본 건 옆 침대에 찾아온 딸과 사위, 그들이 가져온 미역국과 귤 한 봉지,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아무도 없지?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 기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여보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대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기대하게 되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만 들여다보며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약 드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니요. 나는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하는 소린가 싶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병원복을 갈아입고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작은 가방 하나, 과자 한 봉지와 세면도구 몇 개. 그걸 손에 들고 로비까지 내려가는데 계단마다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예, 제가 혼자 살아서요. 익숙한 대답이 다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날 데리러 올 거라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나눠서라도 갚아주겠다고 말해줄 거라. 믿고 싶었던 그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남은 병원비는 카드로 일부 결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총합 870만 원. 그건 내게 월세 1년치였고 겨울엔 난방도 줄이고 식비도 반으로 줄여야 가능한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병문안 온 듯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손녀의 손을 붙잡고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혼자였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한자원봉사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앉았다 갈게요. 학생은 머뭇거리다가 음료수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차가운 캔 하나를 쥐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슬프다기보단 허탈하고 멍했습니다. 그때 나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게 혼자라는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고 수술하면 낫지만 마음이 아픈 건 그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두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도 찾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들도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몇 날 며칠을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습했고 햇빛은 겨우 천장 모서리에 닿을 정도였고 세탁기도 고장이 났고 팝솥은 오래되어 밥이 눌어붙기 일쑤였습니다. TV는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누를 힘도 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병을 이겨낸 게 잘한 일일까? 차라리 그날 공원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다면 덜 외로웠을까? 그런 날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윤석이 형님 맞으시죠? 저 민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계천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했었죠. 저 허민구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이름.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름. 민구. 야, 민구야? 진짜 민구냐? 예, 형님. 형님 연락처 예전에 명함 뒷면에 적어두신 거 제가 아직 갖고 있었어요. 우연히 한 사장님 통해서 형님 병원에 계셨다는 얘기 듣고 지금 괜찮으신지 너무 궁금해서요. 그 목소리는 그 옛날 함께 철근을 나르며 땀 흘리던 젊은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비 오는 날엔 라면 한 그릇 나눠 먹고 막걸리 잔에 먼지를 털어넣으며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시절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야, 네가 내 번호를 아직도 갖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민구는 그 주말에 반찬을 한 보따리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뭐라도 좀 드셔야지. 고등어 조림은 제 마누라가 했고 김치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겁니다. 쭈그려 앉아 반찬을 꺼내던 민구의 모습은 아무런 계산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형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때 형님 아니었으면 저 공사장 돌면서 허탕만 치고 밥 굶을 뻔한 날이 한두 번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 사는 거였잖냐. 형님은 아니었어요. 그땐 제가 진짜 살면서 처음 세상에 이런 어른도 있구나 느꼈다니까요. 민구는 그날 싱크대도 닦고 전기장판도 다시 연결해주고 고장난 세탁기도 직접 열어서 고쳐주었습니다. 형님, 이래서라도 오래 살아야 돼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아니,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올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40 넘게 연락 없이 지내온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내 자식들보다 따뜻할 수 있을까요? 민구야, 너한텐 정말 고맙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면 좀 우습지만 넌 내 가족 같아. 그 말에 민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이어야 하나요? 마음이 닿으면 그게 가족이죠. 그날 이후 민구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같이 오고 어느 날은 아들까지 데리고 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나는 마치 잠시 동안 가족이 생긴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민구는 말했습니다. 형님, 아들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대신 이렇게라도 마음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덜 외로웠고 덜 억울했고
덜 아팠습니다. 지금도 제 두 아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들도 제 존재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사랑과 희생이 오가는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족이란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말없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민구, 그 친구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닿았음에도 그는 조건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들이민 상처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 자식이니까 라는 생각에 많은 걸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사람과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는 삶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놓은 적은 없었나요? 혹은 당신이 외면했던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진 않았나요? 이제는 저도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함께 아파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피부치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나눈 누군가입니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라디오 TV였습니다.